4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펼쳐놨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자의 배당 신청인데요. 배당 신청인데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 근로자 임금 채권은 당연히 최우선 변제권이니까요, 그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근로자 임금 채권일지라도 법원의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지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보니까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였다면은 그러니까 요 최근에 이 건도 아마 지금 제가 이게 소개시켜드릴 사건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근로자 임금 채권자들이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 요구 종기일을 연기 신청했더라고요. 근데 연기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어. 그때 우리는요, 봐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아주 좋아, 낙찰자다. 안 했다 그러면 무조건 아웃이야,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법원은요, 법원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대단히 친절하신데, 근데 법원 자체는 별로 안 친절해. 무뚝뚝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해관계인인데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안 해줘. 또 보니까 배당 신청하긴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버리네. 가. 야, 이 사람은 민사집행법에서 말이지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하라고 분명히 법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잖아. 따라서는 아웃이야. 아웃된다. 뭐다. 배당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은요 낙찰자의 인수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세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막 여러 수백억이 막 압류가 됐다 할지라도요. 경매 결과 조세 채권자가 막 예를 들어 100억이 조세 채권에 체납된 금액인데 여기서 10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봐서 어떻게 됩니까? 99억 9천만 원. 99억 9천만 원은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 그냥 죽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요. 압류, 가압류 보면 전부 다 우측으로 봐서 소멸 다 돼 있거든. 다 죽어요. 그래서 임금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럼 안 해줄 거야? 그럼 너 죽어. 배당 요구 했어? 언제 했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어? 알아서 너도 안 해줄 거야? 그럼 너 죽어. 그럼 낙찰자와 관계, 그러니까 죽어라는 건 뭐냐? 권리가 죽는다는 건 낙찰자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니까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멸하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 이것도 대부분 판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를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법원 96다 1263호 부당이득금 판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자들이 배당 신청을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 배당 신청을 안 하니까 후순위 권리자들이 대신 배당 받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들이 대신 배당 받아갔는데 이 근로자 임금 채권자들이 뭐냐면 임금 채권자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여기 저 제목도 보시니까 부당이득금 반항이잖아요. 부당이득금 반항. 내가 이제 임금 채권자입니다. 내가 배당 요구했으면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데 내가 배당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대신 후순위 권리자 네가 배당 받아갔잖냐. 따라서 네가 받아간 것이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이니까 빨리 나한테 돌려내놔. 라고 근로자들이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 대신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 반은 해내놔라.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나. 판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원문 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민사소송법에 옛날은 이게 96다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민사집행법입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질서 중에는 이 법정보다 노란 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배당 요구가 뭡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움직여라 이거지. 맞잖아요. 그죠?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해라. 너는 안 했잖아. 적법한 배당 요구 안 했지? 그때는 실체법상에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권리는 그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거지.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최우선 변제권 가지잖아요. 그죠? 실제 최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는데 채권자라 할지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당 받을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원고, 이거 아마 이게 근로자들 같아요. 원고들이 배당 요구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뭐는 이게 이 근로자들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 근로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이제 뭡니까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배당 요구했으면 내가 배당 받아가는데 내가 배당 요구 안 함으로써 너희들이 후순위 권리자들입니다. 후순위 권리자 너희들이 배당 받아갔다. 그럼 너희들이 배당 받아간 것은 뭐다 이거지?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니까 빨리 내놔라. 근데 이게 대법원에 딱 올라가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그죠? 네 밥은 네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어라.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근로자 임금 채권. 그러니까 우리는 전 그렇게 봅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송달 내역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도 뭐 있나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잠깐만요. 여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것도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2022 타경에 115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이거 참 입찰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마까꿍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마마까꿍님 모두 좀 최근에 들어오셨네요. 들어오셨는데 밖에 나가서 들으신다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 마마까꿍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아는 지인의 이 빌라에 살고 있는데 빌라 전세 금액이 1억 원 정도 떨어져 버렸대요. 그것도 어디 서울 쪽이 서울 어디라고도 말씀 안 드립니다. 예. 근데 서울도 보면 서울 나름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죠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강 라인 있잖아요. 한강 라인에 끼고 있는 구, 그러니까 남쪽으로 보면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또 어딥니까 동작구, 그죠? 강북 쪽으로 보게 되면은 광진구, 성동구, 또 어딥니까? 용산구, 마포구. 그죠? 요 라인은 그래도 두 번째 뭐냐면은 한강 끼면서 두 번째 지하철 역세권. 이게 서울 지역에 이렇게 빌라 뭐 뉴스 보니까 막 떨어진다 보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뉴스 보고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역 가보니까 빌라가 말이 1억 떨어졌네, 2억 떨어졌네. 그러니까 와, 자금력 조금 부족한 사람도 빌라 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건드리자니 뭐 최소한도 10억 단위가 이거 머리 아파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강 라인을 끼고 있고 두 번째는 뭐 지하철 노선을 같이 끼고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요즘 같은 1인 가구일지라도 최소한도 투룸 내지 3룸 쓰잖아요. 근데 혼자 산다 보니까 방 한 칸 원룸에 그건 안 해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3룸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방에 혼자 침대 놔놓고 또 건너방에는 또 옷방, 또 방 한 켠에 또 뭡니까 자기 어떤 컴퓨터방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에 소재하는 다세대 빌라 이건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 건도 보시게 되면 현재 이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신건 해가지고요 7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차가 6월 22일 날 잡혀 있네요. 6월 22일 날에서 3,430만 원까지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3,43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요 임차권 등기권자 있잖아요. 여기 임차권 등기권자 보니까 LH공사입니다. LH공사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저기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위헌 임차권자는 누구다? 개인이죠. 자연인이죠. 근데 LH공사는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어떻게 임차권 등기 같은 얘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LH공사 같은 경우는 봐가지고 이게 이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체,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 같은 경우는요,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하니까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저 LH공사잖아요. LH공사. 한국 토지 뭐 주택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던 금액이 5,500만 원이거든요. 5,500만 원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압류의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교부 청구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액 배당 안 될 시 인수금액 이게 조세채권 조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후순위일지라도 이 때로는 봐가지고요. 때로는 봐가지고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본건 같은 경우는요. 강제경매에 따른 그 기입등기가 2022년도잖아요. 그죠? 아마 이 당의 국세 중에서도 보면요. 국세 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다라는 그런 규정이 아마도 지금 저도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해 2023년도 4월 달부터 경매 기입등기된 그 물건 이후로는 국세는 이제 임차인한테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같은 경우 보니까 경매 기입등기가 2022년 9월 14일이니까 이게 이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국세 우선 해서 배당 받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무슨 거가 뭐 국국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등기부등본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2020년 거제시네. 거제시 압류해가지고 그죠? 거제시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고 이 뭐 지방세 같다 그죠? 그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지방세는 뭐 대체적으로 큰 금액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무서 있잖아요. 세무서 이게 국세잖아요. 삼성세무서, 분당세무서 이게 국세 같은 경우 세금이 좀 상대적으로 좀 과다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반드시 국세니까 세금이 과다하다라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거 봐가지고 참 이게 안타까워요. 여기다 이제 전화해가지고 체납징수과 과도 나와 있잖아요. 체납징수과에 들어가가지고 T70811 이 건에 체납된 세액과 세목이 뭐요? 물었을 때 이쪽에서 예썰 해서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당신 누구요?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와가지고 물론 이제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보고 싶어요. 나 이거 보니까 국세인데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이거지. 야 이게 얼마인지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 깜깜이잖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LH공사에서 5,500만 원짜리 또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더니 후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 먼저 많이 받아가게 되면요. 그럼 상대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전세금 다 못 받아가게 되면 낙찰자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단히 위험하지 안 위험합니까? 저는 볼 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별로 안 심각한 모양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냥 숨풍숨풍 들어가는 것 같아 봐가지고. 재밌는 사람도 많아요 봐가지고. 하기서 뭐 그렇게 따지냐 그냥 뭐 대충 들어가서 대충 낙찰받고 대충 하다 보면 뭐 엎어지더라도 말이지 뒷꼭지가 깨지고 대충 돼서 깨지면서 대충 돈 좀 벌면 되지. 아유 그렇게 대충 살다 가면 안 되지 봐가지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똑소리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봐가지고 여기 보니까 세무서하고 거제시에서 이제 압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또 이게 또 뭐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게 보면요, 여기 잠깐만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볼게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면요, 여기가 2022년도 이게 또 있네. 여기 보세요. 2022년 10월 6일자 해가지고요, 임금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이지 뭐 근로복지공단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는 이 문건 처리 내기 접수 내기 잘 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잘 척돌보지게 잘 쳐다보시고 문건 처리 내기 접수 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한 것은 법원에서는 이게
일자별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임금 채권 해가지고 2022년 12월 6일이면 이 날짜 또 봐야 됩니다. 2022년 10월 6일이에요. 2022년 10월 6일입니다. 2022년 10월 6일 해가지고요. 2022년 10월 6일인데 2022년 10월 6일 날 권리신고및 배당료 신청했는데 배당 종결이 2022년 12월 8일이니까 12월 8일 같은 말 일단은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배당 신청했잖아요. 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요건도 보니까 그래요. 와가지고 이 가압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또 근로복지공단이거든요.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 원인데 이게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모른다니까요. 이거 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봐가지고 제가 볼 적에 이 물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함정이란 뭘까? 이게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임금 채권 요거 하나고요. 또 보니 거제시하고 삼성세무서하고 세무서 두 군데 있잖아요. 그죠? 요 압류 요겁니다. 이게. 얘네들이 과연 얼마를 배당 받아가느냐. 또 나아가서 아마도 이게 이런 LH공사보다 임차권자보다 먼저 싹 배당을 다 받아간다더라 하게 되면 또 밑에 이렇게 좀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건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된 내용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얼구 11번 임차권 등기에 있고요.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은 어떻게 맞잖아요.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밑에 보니까 2022년 10월 6일 날 임금 채권자 권리 신고및 배당료 신청서 제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걸 과연 어떻게 참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니 참 이게 이런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똥찬 그런 방법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 기똥찬 그런 방법 없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좀 조사합니까? 봐가지고 다 꽉꽉 막아놨는데 어떻게 조사하나 이게 그죠? 요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도 보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참 믿기는 믿어야 돼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믿으면 참 좋아요. 이거는 가압류가 450만 원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2022 타경에 53만 3,453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지금 현재 2차 기일이 6월 29일로 잡혀 있습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인천 같은 경우 30% 저감이잖아요. 그죠? 30% 저감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야, 이건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이게 보니까 또, 이거 또 건자. 우리는 건자 보면 이제 싫어요. 저는 이제 딱 보니까요. 건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솔직히 가처분 별로 안 좋아해요. 가처분 막 인상 찌그러져 버려요. 가처분 싫어. 건자 보면 근로복지공단 싫어. 근데 이게 가압류 채권액이 얼마다? 450만 원. 야, 되게 싸다. 근데 이게 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다는 게 항상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고정적으로 450만 원이다. 이게 얼마나 좋겠냐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도 임의경매 신청하였는데 문제는 뭐 이 물건 같은 거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채무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봐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액이 이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말이지 450이 아니라 45억일지라도 그때는 봐가지고 그 배당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담당 경매계장이 작성하니까 네가 뭐 머리 터지게 배당표 작성하든지 말든지 이거 낙찰자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없으니까 보십시오. 보니까 전부 다 가압류 여기 전부 다 소멸 다 소멸이죠. 보십시오. 가압류, 압류 다 소멸됐다. 이게 이 소멸된다는 것은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할 적에 전부 다 말소할 목록상에 다 집어넣으면 법원에서 알아가지고 착착착착 소멸시켜 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싫어하고 임차인이 없네. 좋아. 그때 먼저 권리상 하자가 없어요. 그죠?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꼴보기 싫어다가 권리분석 1차적인 권리분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해가지고 나한테 하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 딱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머리 아파. 임차인이 없네. 아주 좋아. 그럼 권리분석 끝난 거. 이게 권리분석입니다. 끝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봐가지고 이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1차 감정 가격이 보니까 2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가격 시점 언제예요? 2022년 12월 달이잖아요. 그죠? 작년 12월 달인데 지금 현재는 과연 가격이 얼마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요즘 간혹 뉴스 보니까 저점을 때렸니 많이 그러는데 그것도 몰라요. 봐가지고 더 떨어질지 그건 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30% 저감된 금액이 1억 6,100만 원이니까 현재 매매 금액이 1억 6,100만 원 이상 하지 않겠느냐. 그죠?
이런 경우보다 일단 권리상의 하자는 없고, 그다음에 입찰 가격 결정을 잘하셔가 청수도 보니까 13층이면은 뭐 전체적 17층이니까 17층 중에서 13층 같으면은 청수도 비교적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이 18평이니까 한 25평형 이렇게 불려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매 금액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셔가지고 한번 날짜도 좀 있으니까 6월 29일 해가지고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느냐.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가압류가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이죠. 예. 그럼 이것도 이제 이 사례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를 앞으로 이제 방송할 때 이게 현재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굳이 뭡니까 물건 한 개를 가지고 뭐 10분, 뭐 15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물을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와중에 관련된 그런 경매 사례를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지뢰가지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다세대 주택인데 이것도 보면요, 지금 현재 7월 4일 날이 2차 매각기일로 해서 1억 2,96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고,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 나와 있습니다. 청수가 이제 4,402호로 되어 있네요. 4,402호. 근데 지금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게 다세대 같은 경우,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 1층 피로티 빼고 바로 위층 2층이라면 2층 같은 경우 보면은 사무소나 뭐 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봐가지고 이제 불법으로 이제 용도를 전용하는 것이지요. 뭐냐면 방을 넣어가지고 뭐 임차 주거용으로 개조를 한다. 그건 나중에 관할 지자체에 딱 걸려버린다면 아마 그 형사 고발까지도 당할걸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네. 화면을 좀 조정할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윤모 씨라는 분이 일단 대학력이 있다고 그러네요. 왜냐면 이제 압류해가지고 2022년 4월 12일자 압류가 하나의 소멸 기준 권리래요. 그런데 어쨌든 2020년도 4월 21일이니까 대학력이 있잖아요. 그죠? 대학력이 있는데, 이분이 배당 신청했네요. 배당 신청했으면 좋다 이거죠. 배당 신청했으면 좋은데, 누가 딱 들어오면 아예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해서 좋아. 근데 예를 들자면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이 존재한다. 안 좋아. 왜?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봐가지고. 그죠? 없기 때문에 깜깜이 투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이 배당받는 금액이 작으면은 상대적으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많이 배당받아갈 것이고, 근데 조세채권 등이 배당받는 금액이 대단히 많게 되면은, 그럼 2순위권자로서 임차인은 배당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럼 배당 금액이 상당히 적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미배당된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임차인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인데 조세 채권인데 간에 그 금액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는지 알 수 없고, 배당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수 금액을 모른다 이거지. 이 다 어디에서 출발했냐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 얘가 배당 신청한 것에서 이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하면 좋아요. 단, 좋아요가 원칙은 단 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배당 신청했는데, 이거 보니까 임금채권 있네. 엄마야, 임금채권 해가지고 이게 매각 물건 명세상에다 막 일일이 다 까발려 놓으면 괜찮은데 안 까발리잖아. 왜 안 까발리냐고. 그죠? 1급 비밀입니까? 관계자분들한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1급 비밀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일단 배당 요구 해석이 좋아요. 일단 좋아요. 일단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게 혹시 이 물건에 또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보니까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지금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서 보면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네 없니 그런 거 표시를 안 해놨어요.
저는 이거 표시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인수금액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 영상을 밑에다가 질문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도 뭐 말했죠. 그냥 뭐가 반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몇 분, 몇 초에서 몇 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다시 제가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야 없구나 생각했는데 좀 더 좋다 이거죠. 또 두 번째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고 또 두 번째 뭘 보신다더라니까 이게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떡하니 보자 이거죠. 그죠?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떡하니 보면요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2023년 또 건자 제가 싫어하는 건자가 딱 보이네요. 2023년 2월 27일 날 배당 요구권자 근로복지공단이잖아요. 근로복지공단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그죠? 일단 제출했어요. 근데 제출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보십시오.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요. 그 압류나 가압류된 게 없잖아요. 봐가지고. 그죠? 그럼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다 확인해야 돼요. 눈으로. 믿을 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죠? 믿을 놈이라니까 욕을 하니까 믿을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요. 어디 갔느냐. 압류 해가지고요. 전부 다 뭡니까? 안산세무서, 구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압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단지 강제경매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압류나 가압류가 없잖아요. 그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문건 접수 송달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요, 언제 2023년도 2월 27일 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어요. 이게 완전 예술이죠. 배당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2023년 2월 27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압류나 가압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말이지 이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서 2023년 2월 28일 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다. 받아는 주는데 효력은 없어. 꽝이야. 근데 2023년 2월 27일 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잖아요. 그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법원 문건 내용을 봐가지고 과연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분의 전세 금액이 1억 5,200만 원인데 그래서 가다하게 예를 들자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상당히 많이 배당 받아감으로 인해서 이분이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5,200만 원은 낙찰자 인수해야 되는데 이게 인수 금액을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1억을 배당 받아갈 수 있는 그 자체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게 입찰을 들어갑니까? 그죠?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우리 일반 경매인들한테 열람만 시켜줘라. 그죠? 검토해 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람만 시켜줘라. 그러면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면 될 거 아니냐. 훼손 사람들 두눈 부릅뜨고 다 쳐다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경매법정이 혼잡스러워. 그럼 좀 몇 사람들 공무원들도 뭡니까 도입시켜가지고 뭡니까 조용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모든 걸 어떤 건 깜깜하라 딱딱딱 감싸놓고 말이지 안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줘.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언제입니까? 6월 9일 날이네요. 6월 9일 날에는요.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과 임금 채권자의 배당금 관계, 이건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제가 똑같은 내용인데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해서 오늘 일단 어딥니까? 임금 채권자가 배당 신청을 아예 안 한 경우 또는 배당 신청을 하긴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을 몇 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